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챕터 5부터 시작할 겁니다. 5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감사 절차 중에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챕터 4까지는 기본기를 익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단원부터 실제로 나가는데 5-3페이지 보시면은 1장이 이제 감사 절차에 대한 쭉 요약이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아예 1장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요거를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복습도 할 겸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주총에서 1주 전까지 감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재무제표일이 12월 31일이라고 치면 실제로 재무제표는 요때 6주 전 요때 재무제표가 나오고 요 사이에 실증 절차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때 실증 절차를 하는 거고, 자 다시 또 뒤로 돌아가서 우리 맨 처음 시간에 공부했던 감사 계약 시점부터 가는 거죠. 12월 31일. 자, 감사 계약 최대 45일까지죠. 이때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계약 체결 전에 쭉 기억나시죠? 우리 수용과 유주 관련된 내용 배웠던 거. 이것도 한번 떠올리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일단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X1년 12월 31일, X2년이라고 치면 X2년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요때 계약을 맺고 요때 재무제표가 제출되고 나면 실정 절차를 취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살을 조금 입혔죠. 그래서 감사 계약 시점부터 특정 시점까지 미리 감사 계획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감사 계획 단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획을 1년 동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회사의 재무제표의 근거가 되는 내부 통제에 대한 테스트도 이때 수행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부 통제에 대한 테스트라고 했고요. 요거를 줄여서 테스트 오브 컨트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 내용이었고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하나 배웠죠. 뭐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 주장, 그리고 감사 업무 함에 있어서 중요성 설정, 그리고 감사 기술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여러 기술들, 그리고 감사 문서, 제일 마지막에 감사 위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쭉 접목시킬 거예요. 자, 먼저 계획 단계인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게 계획 단계죠. 자, 계획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이고요. 거시적인 측면을 전반 감사 전략이라고 하고요. 미시적인 측면을, 거시적인 측면이 전반 감사 전략, 미시적인 걸 세부라는 걸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되고요. 세부 감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 감사 전략은 뭔가 거시적인 거, 세부 감사 계획은 미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 계획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일단 중요성부터 설정합니다. 여러분 지난 단원에 배웠던 중요성을 설정해서 사람을 배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투입할지 계획을 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갖고 어떠한 감사 절차를 할지, 감사 절차에 대한 내용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계획이 뭐냐라고 하면 요거로 압축될 수 있어요. 중요성 설정해서 사람 배정하고 감사 절차 취하는 거, 요걸 미리 계획을 짜는 겁니다. 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자, 그렇다면 요런 계획을 세우려면 이런 걸 해야 돼요. 우리 지난 단원의 제일 마지막 장에 배웠던 위험을 평가하고 식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RMM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이 사람을 얼마나 투입할지, DR을 얼마만큼 낮출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험 평가 절차예요. 자, 위험 평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우리
AR은 RMM에서 DR을 곱했고요. RMM은 IR 곱하기 CR이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위험평가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RMM을 뜻합니다. 중요 왜곡 표시 위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상수값을 감사인이 얼마인지 평가하는 게 위험평가 절차. 그래서 요걸 평가한 다음에 전반감사 전략과 세부감사 계획을 같이 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의하셔야 될 거 하나. 계획을 짜고 위험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테스트하고 실증 절차를 한다. 요거는 맞아요. 기본적인 순서는 맞는데 유의하셔야 될 거. 이 계획이나 위험평가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랑 마찬가지예요. 공부 계획 세우고 여러분들 6월달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3월 초에 아마 계획 세우셨을 거예요. 이 계획은 한번 세우고 끝? 아니죠. 계속 변경하죠. 뭔가 결혼식이 있거나 이럴 때 내가 공부 못하잖아요. 그쵸? 누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럴 경우에 계획은 계속 수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 끊어가는 절차는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 계획을 짤 수도 있고요. 위험평가를 여기서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선후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위험평가입니다. 자, 위험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감사 계획이랑 마찬가지로 거시적인 측면이 있고 미시적인 측면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은 재무제표 수준에서 보는 거고요. 미시적인 측면은 경영진 주장 수준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RMM을 식별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경영진 주장별 또는 재무제표 수준에서 IR과 CR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RMM이기 때문에 RMM을 파악한다라는 건 각 수준에서의 IR과 CR을 파악하는 거죠. 자, 그래서 IR 평가하는 거를 여기서 챕터 5에서 다룰 거고요. CR 같은 경우에는 내부 통제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6단원에서 같이 묶을 겁니다. 여기서 아주 5단원에서는 일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내가 IR과 CR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CR에 대해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CR이 높다라고 했다, 낮다라고 했다. 각각 알아보면 CR이 높으면 내부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통제 위험이 높다라는 건 내부 통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내가 CR이 낮다라는 건 내부 통제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여기서 이 내부 통제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내부 통제 테스트 하려고 봤더니 내부 통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나는 내부 통제 테스트를 안 해도 됩니다. 얘는 필수가 아니에요. 감사 절차에 있어서. 그래서 내부 통제가 안 좋으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실증 절차하면 되는 거고요. 자, 실증 절차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분석적 절차에서 배웠죠. 그래서 분석적 절차도 실증 절차고요. 그리고 세부 테스트라고 해서 어차피 7단원 가서 나올 겁니다. 요거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문서 검사하고 실사하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재무제표에 대해서 분석적 절차 외에 나머지가 다 세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무적으로는 이 세부라는 걸 영어로 하면 디테일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TOD라고 해요. 저희끼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TOC, TOD 이렇게 나누어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통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요. 바로 넘어갑니다. 그냥 바로 실증 절차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반면에 통제가 아주 잘 돼 있다. 그러면 좋죠. TOC를 높은 게 아니라 수행하는 거죠. 자, 수행을 하고 뭐도 한다. 얘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TOC를 수행한 결과 얘는 단순히 예상이에요. 내가 그냥 인터뷰를 하고
회사의 통제에 대해서 보고한 거고 얘는 실제 테스트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가 중요해요.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 봤더니 좋은 줄 알고 통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실제로는 잘 안 됐네. 보니까 아니 이걸 뭐라고 하냐 설계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설계는 매우 잘 돼 있습니다. 딱 봤을 때 통제 위험 되게 낮다고 생각했는데 까보니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안 좋아요. 자 반면에 해보니까 좋습니다. 요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자 이 경우 내부 통제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증 절차를 함에 있어서 DR을 훨씬 낮춰야 돼요. 왜냐? IC가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쭉 따라가면 CR이 높고 RMM이 높죠. RMM이 높으니까 DR을 낮춰야 AR을 실천하니까 DR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증 절차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테스트를 해봤더니 좋아요. 내부 통제가 실제로 좋네. 그러면 CR이 낮다라는 게 판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RMM도 낮아지고요. 그만큼 내가 DR을 조금 올려도 목표했던 감사 위험을 달성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DR을 조금 높게 잡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실증 절차를 상대적으로 좀 적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통제 테스트를 아예 안 하고 실증 절차만 하는 경우 있고요. 통제 테스트 하고 통제 테스트 하는 경우에 실제 내부 통제가 안 좋은 경우, 내부 통제가 좋은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통제 테스트라는 건 필수 절차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요거예요. 우리가 파악했던 통제 위험은 실제로 우리 내부 통제 테스트를 한 게 아닙니다. 추측한 거예요. 내부 통제가 잘 되겠거니 하고 추측한 거. 추측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내부 통제의 설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계 만들 때 설계도 뭔지 아시죠? 기계를 만들기 위한 기본 도면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부 통제가 일종의 분계를 생성하는 재무제표를 생성하는 기계라고 치면 기계가 상당히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계예요. 그래서 최초에 내가 설계했던 건 요 CR 평가는 설계에 대한 평가예요. 설계가 잘 되는 거. 자, 여기서 나온 IC 내부 통제는 뭐냐? 얘는 운영입니다. 이게 기계가 아무리 설계도가 잘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금전, 횡령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도 그거예요. 회사가 내부 통제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실제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잘 돼 있다라는 건 설계가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설계는 엄청 잘 돼 있는데 실제로 그 설계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횡령 사건도 일어나는 거고요. 실제로 내부 통제가 안 좋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설계할 때 내부 통제랑 운영할 때 내부 통제가 서로 다른 거예요. 통제 위험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산식도 달라지게 되고요. 요게 높아지니까 요걸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요게 전체적인 흐름인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보다 조금 확대시켰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 5단원 가서 요거 배울 거고요. 6단원 가서 내부 통제, 실증 절차는 7단원부터 10단원까지 뭉쳐갈 거고 챕터 11까지가 감사 보고서입니다. 예, 요렇게 전체적인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요 실증 절차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할 때도 두 가지 측면 다 있습니다. 재무제표 수준이 있고 경영진 주장 수준이 있어요. 요것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어디 보시면 되냐? 5-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요거를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책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시기별 수행할 감사 절차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 감사 계약 체결일 전까지는 수용과 유지를 결정하고 감사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감사 계획 수립과 위험 평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감사 계획 수립과 위험 평가를 같이 해요. 자, 그다음에 위험 평가 완료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제가 그냥 사업연도 종료일이라고 끄는 거는 그냥 편의상 끄는 거예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통제 테스트라고 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실증 절차 조기 수행. 여기서 말하는 조기는 그 생선이 아니라 일찍 수행한다는 거예요. 아시죠? 네, 혹시 몰라서 개가 아닙니다. 예. 자, 실증 절차 조기 수행이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 실증 절차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건 재무제표가 나와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라는 게 BS도 있고 손익계산서도 있어요. 자, 재무대표,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손익 같은 경우, 자, 이때 내가 감사를 나가요. 재무제표, 12월 말 재무제표는 안 나왔지만 실무적으로 이때 가잖아요. 그러면 9월 말 재무제표까지는 보통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손익은 발생이잖아요. 발생이기 때문에 특정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손익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때부터 요때까지 재무제표가 미리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 조기 실증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중간감사라는 걸 나가요. 보통 이때 실무적으로 중간감사를 나가서 이때 할 게 뭐냐? 내부 통제 테스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손익 항목에 대해서는 미리 실증 절차를 합니다. 요게 조기 실증 절차예요. 손익 항목도 그렇고요. 이 자산부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산부채 중에 우리는 비유동자산이라고 있어요.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유동자산은 1년 이상 사용 목적입니다. 뭐 장기보증금이나 유형자산 다 비유동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의 경우에는 한번 취득하면, 이때 취득하면 이때 그냥 남아있어요. 거의 무조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S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유형자산을 내가 6월달에 취득했다, 5월달에 취득했다, 그런 내용들이 어차피 기말에 다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 나오면 실증 절차를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실증 절차는 무조건 재무제표가 제출된 시점부터 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9월 말, 7월 말, 6월 말 재무제표가 나오면 그 전까지 실증 절차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기 실증 절차도 가능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이때 다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감사보고서일입니다. 자, 이때까지를 말해요. 이 사이에서는 실증 절차를 하는 거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자,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부 통제 테스트를 하는데, 자, 보통 중간감사를 10월달, 한 10월달에서 12월까지 갑니다. 자, 내부 통제 테스트를 하려면 내가 만약에 10월달에 갔다 그러면 잘 해봤자 8월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도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도 하려면 언제 하느냐? 이때 해요. 실증 절차 나와서 나머지 못한 거 9월부터 12월에 대한 통제 테스트를 실증 절차 기간에 합니다. 이런 것도 해요.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무조건 딱딱 쪼개서 있는 건 아니고 다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서 지금 시점에서 다 익혔던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